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브라질, 터키, 러시아 같은 이른바 신흥국들은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최근에 2%였던 기준금리를 2.75%로 0.75%포인트를 올렸고, 터키는 17%가 기준금리였는데요, 최근에 19%로 무려 2%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신흥국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일단 물가가 많이 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의 채권 금리도 함께 오르면서 이럴 거면 그냥 미국에 가서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외국인 자금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주가도 흘러내리고 통화 가치도 하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흐름들은 계속될지 오늘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 먼저 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의미 있거나 중요하거나 또는 재미있거나. 소개도 안 했는데 옆에서 웃으면 어떡해요. 재밌거나 해서 예, 재밌어지려고. SF플러스 운용의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고나라라고 하는 중고거래 카페가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좀 다른 경쟁사가 더 뜨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롯데그룹이 이 중고나라라고 하는 중고거래 카페를 인수하는 겁니까? 카페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중고나라도. 어제 이제 투자은행 업계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롯데그룹하고 유진자산운용 그리고 NH투자증권, 오퍼스피라는 사모 투자 펀드가 같이 공동으로 중고나라 지분 95%를 인수키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95% 지분을 사오는데 지불한 돈은 1,150억 원이고요. 이 중에 롯데가 300억 원을 댔습니다. 300억 원을 낸 롯데그룹의 주체는 롯데쇼핑이고요. 예. 같이 인수했는데 왜 롯데가 인수했다고 표현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다른 투자자들은 돈만 대는 FI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실제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투자자, 보통 전략적 투자자 SI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SI가 바로 롯데쇼핑이기 때문이고요. 또 롯데쇼핑은 나머지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보유하고 있어서 네.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서는 중고나라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롯데그룹이 인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300억, 나머지 투자자들이 750억 원인데, 네. 나머지 투자자들은 일단 돈만 내고 구경하고 있다가 네, 롯데가 이거 다 사갈래요라고 하면 정해진 가격에 또 되팔아야 된다, 롯데한테. 그렇죠. 물론 그 차액은 있겠으나. 네, 나중에 뭐 롯데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자, 그럼 다 같이 팔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주체는 알겠어요. 롯데그룹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네, SI 따라서 돈 대고 이리저리 같이 움직이는 걸 FI라고 부르는군요. 그렇습니다. 업계에서. 재무적 투자자. 예. 이거 원래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카페 하나 잘 만들어서 1,000억 원 버셨네요. 어떤 분인지 몰라도 중간에 손바뀜이 좀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결국에는 예. 사람을 모아서 뭔가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고 거기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 그게 굉장한 관심을 받는 지금 세상이 돼 있고요.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중고나라가 거래 기준으로 이거 추정치긴 한데요, 5조 원 정도의 거래가 일어난 걸로 나오거든요. 총 거래량이.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이른바 요즘 당근이라고 하는 당근마켓 같은 경우가 한 1조 원 정도의 거래 규모가 있다고 하고요. 예. 우리나라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15조에서 20조 원 된다고 하니까 이 시장이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라고 지금 롯데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중고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습니다. 미국은 중고 플랫폼인 넥스트도어라는 곳이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조 6천억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고, 일본도 중고 플랫폼인 메루카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여기도 시가총액이 한 8조 원 정도 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중고 시장에 어떤 형성될 수 있는 거, 예. 이들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롯데는 이 중고나라를 인수해서 다양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시너지가 있을까요? 중고거래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건데 롯데가 뭘 도와줘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이건 좀 궁금한데. 롯데가 이제 유통 쪽에 뭐 강자죠. 오프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강자고, 예. 온라인은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고나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만나서 이 제품을 교환을 해야 되거나 마지막에는 네. 무거운 거 같은 경우에는 트럭 배송해 주시는 분 신세도 져야죠. 네, 꼭 예. 그래서 약간 접점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지금 힘을 잘 못 발휘하는 롯데가 이쪽이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전부 흡수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해서 예. 이 중고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사람이 플랫폼에 모여 있으면 거기다 올릴 수 있는 사업은 너무 많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는군요. 일각에서는 이 중고거래 플랫폼이야말로 이른바 저탄소 시대 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전 인류가 노력을 기울이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업 네. 모델이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내뿜지 않도록 뭐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꾸고 여러 노력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새로 안 만드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의자를 뭐 어떻게 재활용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게 제일 네. 환경오염엔 제일 좋은데 그게 서로 필요 없는 거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옛날 얘기한다 그러실 텐데 옛날에 아나바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엔 중고 거래인데요. 보니까 뭐 하이퍼 로컬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뭐 중고 거래에는 포함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거점으로 사람들을 또 연결하는 예. 이 비즈니스를 요즘 하이퍼 로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중고거래하러 만난 분들이 그 동네 이야기하면서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서로 친해진다 이거죠, 동네 커뮤니티. 아무래도 중고 거래를 하려면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끼리 교환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또 성공 방정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요즘은 그래서 동네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도 중고거래 앱에다가 광고 주로 하고 네. 또 뭐 그런 트렌드도 있다고 하더군요. 롯데그룹이 요즘 바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롯데가 유통의 강자였는데 요즘 유통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나서부터 갑작스럽게 약자가 되는 느낌이라서 온라인 네. 시장에서는 이런 중고나라도 인수하고 또 다른 고민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온 거 이것도 롯데가 사겠다는 거죠? 네, 지금 이 인수전에 참여해 있고요. 예. 얼마 전에 롯데쇼핑의 강희태 부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충분히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롯데는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뭔가 M&A 전략을 쓰지 않으면 조금 예. 힘든 상황이어서 이베이 코리아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지금 그 증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려 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모 기업의 지분 인수를 하거나 별도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롯데 측에서는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 그 대상 중 하나가 바이오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구체적인 투자 방식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아서 스스로 해도 다 잘할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 네.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인수하러 다니죠. 그 뭐 꼭 크다 그래서 사업에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즈니스라는 게 뭐 100년 이어지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알겠습니다. 변화가 필수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뉴스 하나만 보죠.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 수지라고 네. 하는 통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연간 기준으로 처음 흑자가 났다는 건데 문화예술 저작권을 수출 많이 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BTS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한류 바람이 불면서 예. 이 문화예술 저작권 분야에서 무역 수지가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이게 2000년도부터 이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 수지를 그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이게 꽤 많은 흑자를 내서 이번에 1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문화예술 말고 다른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서 네.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2조 2천억 원 가량 적자가 나온 것은 또 반면에 또 다른 면입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쪽 우리가 즐기고 나서 그쪽에다 보내주는 돈은 우리 입장에서는 적자인 거고 수입인 거고 네네. 한류 콘텐츠들 수출하면 그건 흑자인 건데 네. 아직은 전체 통틀면 적자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넷플릭스랑 유튜브 쪽에서 적자가 좀 크게 확대된 게 무역 수지 전체적으로 적자가 크게 난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게 참 고민거리더군요.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해외 서비스라고 해서 고민이 아니라 네. 워낙 이런 게 인기니까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망의 이 3분의 1 정도가 이거에서 소모가 되고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 통신사들도. 업체들은 그들에게 비용을 내라고 하고 있고 그들은 못 내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도 뭐 치열하게 굉장히- 싸우더군요. 당신 때문에 이 통신망이 마비되고 있잖아라고 하는 게 통신사들의 입장이고 네.
우리 덕분에 이 초고속 인터넷 유지하는 거예요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콘텐츠 백화점 회사들의 하나 생기면 환경부담금 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교통 비슷한 유발 부담금. 네네. 에셋플러스 운용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조한국 씨가 자동차를 중고로 파셨는데 그 다음에 좀 고민이 생기신 모양이에요. 타던 차에 붙어있던 자동차 보험은 1년치를 미리 선불로 냈는데 이거 혹시 차 팔고 나서 보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으면 그해 연말까지 자동차 보험료는 다 낸 건데 예를 들어 6월 말에 중고차로 팔았으면 반년치 자동차 보험은 아직 안 쓴 거니까 그 보험료 자동차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로 팔았을 때도 가능하고 중간에 차를 폐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런저런 나 팔았습니다 또는 폐차했습니다라는 서류를 보내주면 보험료를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돌려주니까 잘 챙겨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6월 말에 파셨으면 반년 동안은 보험을 유지하신 거니까 반년치를 돌려받을 거면 절반쯤 돌려받느냐 이렇게 기대하실 수는 있는데 절반보다는 조금 덜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 보험 팔 때 무슨 설계사 수수료, 판매 비용 이런 등등이 나가는 게 있어서 절반은 돌려달라고 하면 절반까지는 안 돌려주고 살짝 조금 덜 돌려줍니다. 마치 소고기를 2근에 10만 원에 팔았는데 한 근을 환불하러 오면 4만 원만 환불해 주는 거하고 뭐 비슷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재작년에 자동차 중고로 팔았는데 자동차 보험을 안 챙겼네.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궁금한 점도 생기실 텐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팔고 나서 3년 이내에는 보험회사에 그때 저 차 팔았었어요 이렇게 따로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면 이건 법적으로는 못 돌려받는 그런 규정이 있네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요즘 브라질, 터키, 러시아 이른바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도 기준금리 올려서 좋을 건 없을 텐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올리는 건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혹시 그 위기감이 우리까지 불똥 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일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터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3월 중순에 갑자기 올리기 시작했더군요. 기준금리들을. 네, 3월 17일 브라질, 18일 터키, 19일 러시아 이렇게 줄줄이 올렸는데요. 이 중에서 터키는 실은 작년 11월부터 올렸기 때문에 예. 여긴 좀 제외고 실은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예. 이유가 뭐예요? 왜 올리고 있습니까? 일단 브라질하고 러시아 같으면 역대 최저 금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브라질 입장에서 보면 최저. 네,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 최저인데 이게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대들,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 그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예. 엄청나게 풀렸던 유동성이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환류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 금융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브라질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주 심각하냐? 아직은 아닌데 네. 이게 작년에는 이제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낮았던 상황에서 올해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금의 환류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런 확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선제적인 조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개는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그 물가 잡으려고 올리는 게 기준금리인데 네. 이번에는 꼭 그것만은 아니고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으로 돈 빠져나가서 외환 위기 생길까 봐. 그 대표적인 취약한 나라가 예. 옛날에는 뭐 프라자일 5 뭐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실은 요 브라질, 터키, 그다음에 러시아 등등이 좀 대표적인 좀 취약한 나라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여기에는 경제뿐 아니라 실은
지정학적인 요소 또는 정치 경제적인 요소가 실은 같이 포함이 됩니다. 무슨 왜냐면 사연이에요? 예. 브라질은 지금 뭐 경제도 안 좋고 코로나 문제도 많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요. 지금 룰라 대통령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네. 정치적인 혼란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소나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 상태에서 개혁도 잘 안 되는데 예, 예. 내년 선거 아주 복잡해질 거라고 예상되면은 예. 환율은 급격하게 약세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골치 아프니까 빠져나가고 보자 싶은 외국인들이 네, 많은 네. 모양이에요. 예.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갈등을 점점 커지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 대놓고 막 욕도 하고. 네. 자, 그다음에 그 미국과 EU와 이렇게 중국 제재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미국이. 실은 러시아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대척점을 두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나발리 음독설 관련해서 내부 정치적인 이슈 이런 지정학적인 충돌이 점점 심화될 걸로 보여지는 데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도 글로벌 이런 자금의 흐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사이 안 좋으면 불안감 느낀다는 거군요. 러시아와 터키의 지금 공통점을 대표적인 보면. 나라가 러시아하고 예. 터키죠. 예. 예, 에르도안은 실은 이제 터키는 금리를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금이 원래는 교과서대로라면 유입도 되고 예.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금리 올렸다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더군요, 정말. 예. 네, 그래서 어제 엊그제 금리를 올려서 자금이 유출된 게 아니고 예.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잘했는데 그 작년 11월부터 거의 100bp 정도를 10% 정도죠. 네. 10% 정도를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해버리니까 이 총재를 경질해버려서 시장이 에르도안이 또 그러는구나. 이거 또 엉망이 되겠구나라고 자금이 다 엄청나게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 올릴 때 경기가 나빠지고 서민들이 고통받으니까 당장 표 떨어진다 그런 얘기인가 봐요. 네, 표를 받을 선거를 다시 할 일은 없겠지만 네. 저금리를 좀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꾸로 갔다는 것 때문에 예. 자기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은행 총재로 바꿔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 이상 터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나간 거고요. 브라질하고 러시아는 어느 정도 잘 했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금리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 천천히 그래도 그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나 미국에서 금리가 빨리 올라가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 같다. 2013년에 테이퍼링 텐터럼이라고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그러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 거는 2015년인데 그 전에 풀었던 돈을 조금씩 이제 수도꼭지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흥국 시장이 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흥국 시장은 그런 것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한 것 같긴 한데 지난번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 이런 부담감들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걱정들 한다. 예. 네, 요 시점이 이제 내년이 될 거냐, 올해 말이 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도 좀 선제적으로 올리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이런 신흥국들하고 한꺼번에 같이 분류되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안정적인 선진국도 아니어서 여기서 흔들흔들 하다 보면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투자자들도 괜히 또 돈 빼기도 하고 그런 불안감을 갖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우리도 함께 걱정해야 될 이슈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괜찮은가요? 우리는 지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신흥국하고 다르고 또 예. 완전 선진국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금이 실은 주식 자금이 좀 더 많고요. 채권 자금은 한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겠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상황인데 다른 신흥국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휩쓸려서 문제가 되면은 그 영향은 받겠죠. 네. 도미노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흥국들이 금리도 올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혹시 투자 관점에서 뭔가를 보면 어떨까요? 요즘 안 그래도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 환율을 보니까 네. 그 나라 돈 가치가 굉장히 낮아졌더군요. 네. 혹시 그러면 역발상으로 투자 기회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더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겠고요. 그래요. 저희들이 제가 2019년 말부터 이제 브라질이 더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브라질 같은 나라는 2016년에서 19년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네.
14.25 기준금리에서 2%까지 엄청나게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환율의 변동성을 상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좋고요. 근데 지금 2020년부터는 지금부터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채권 가격이 이제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정치 경제적인 그다음에 부채가 너무 많은 이런 리스크가 커가지고 예. 리스크 대비 리턴이 너무 적은 상황, 매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제 앞으로 올라갈 생각에는 것 같으니까 네. 충분히 더 떨어지고 예. 환율은 더 약세가 되고 금리는 더 오르고 몇 년 뒤에나 아마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질의 현재 그러니까 헤알화 환율, 그 헤알화 돈 가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걸로 보시는군요. 네네. 흔들흔들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좀 내려간 것 같아서 여쭸더니 아직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슬슬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개편이 있어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새로운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